네, 버나드 케인과 함께하는 미국 주식 시간입니다. 일단 버나드 케인과 함께 종목 알아보기 전에 오늘 간밤에 마감한 뉴욕 3대 지수가 다시 한번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지수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먼저 뉴욕 증시 마감 현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1.45%, S&P 500 지수가 2.4%대 하락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3.7%대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빅스 지수도 11% 급등한 만큼 증시에는 강한 변동성이 좀 존재를 했습니다. 전일 장 마감 후에 발표된 메타의 실망스러운 실적 때문에 증시가 초반부터 좀 안 좋은 흐름을 미쳤는데요. 이 기술주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나스닥이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글로벌 중앙은행 중에 가장 먼저 금리를 인상했던 영란은행이 어제도 또다시 1호 bp 정도 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1.8%까지 오른 점도 기술주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미증시 여전히 실적 장세의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다음 장 확인해 보시죠. 네, 메타와 스냅, 핀터레스트가 지금 화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기술주에 악영향을 미쳤던 메타가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4분기 주당 순이익과 일일 사용자 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26%대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237.7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나머지 스냅과 핀터레스트 그리고 트위터 같은 커뮤니케이션주도 동반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어제자 스냅은 23% 이상 하락하면서 24.5달러 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핀터레스트는 10.3% 떨어진 24.5달러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트위터도 5% 이상 동반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주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 대형 기술주도 지금 동반 하락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애플이 1.6%대 하락 보이면서 172.9달러에서 거래 마쳤고 마이크로소프트도 3.9%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300달러 선을 겨우 유지해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은 어제 실적이 호실적이 나오면서 7%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3%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2,861.8달러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다른 실적 발표한 회사들도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입니다. 아마존과 머크 그리고 T모바일이 있는데요. 일단 아마존에 대한 실적이 좀 좋게 나왔습니다.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급락하면서 아마존도 7.8%로 종가 형성하기는 했지만 장 마감 이후에 발표된 실적, 주당 순이익이 27.75달러로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10%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 장은 좀 기대해 볼만 하겠고요. 다음으로 머크사죠. 경구용 치료제를 처음으로 개발한 머크사에 대한 실적도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또 올해 몰누피라비르에 대한 매출이 20%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올해 나머지 분기 실적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와 달리 종가는 3.6% 떨어진 79달러 선에서 형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T모바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부진하면서 많은 종목들에서 하락이 발생했고 S&P 500 섹터도 대부분이 동반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와중에도 10% 상승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T모바일이고요. T모바일은 실적 예상치 상회했고요. 올해 잉여 현금 흐름이 30%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 좋은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10.2% 상승하면서 120.78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제유가는 오늘 7년 만에 처음으로 90달러 이상 돌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아프리카 국가들의 이슈 때문에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나이지리아에서 오일을 생산하고 저장하는 선박 회사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그 선박회사의 이름이 셉콜이고요. 또 FPSO라는 그런 이 오일을 저장하는 창고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WTI 가격이 폭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2% 상승하면서 90달러 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또 리비아에서도 이슈가 있는데 아프리카 최대 원유 생산국인 리비아에서는 항구 6개를 막으면서 공급 차질 우려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브렌트유와 WTI가 동시에 90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이었고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국제유가는 100달러도 돌파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미증시 전망들 살펴보고 돌아왔는데요. 지금 실적 장세가 이렇게 한창 이뤄지고 있으니까 미국에 대한 실적들 꼭 주목해 보시면서 장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버니와 함께 첫 번째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늘 글로벌 중앙은행에서 첫 번째로 금리를 인상한 영란은행이 두 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조기 긴축 우려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과 과거 인플레이션 상황 한번 비교해 주실까요? Well, right now, when we listen to the financial media, all we hear about is how the inflation rate now hasn't been this high since the 1980s, 40 years ago, late 1970s, early 1980s. Well, I think that's a very, very poor comparison. Sure, that is the same case. In other words, for about 40 years, we've had very, very little inflation compared to back then. But what we had back then versus what we have now are two totally different things. What we had back then was a labor force that was more in control, much more unionized, much more in control. We didn't have the productivity growth that we have now, and all of our computers and everything else that we do, our inventory management. So by not having inventory management in the 1970s, what we had are periods where inventories would build because unexpectedly they wouldn't be able to forecast. They'd have too much. They'd have to sell them out. Then when they sold them out, they didn't have anything back. We had people go on strikes, so much more. The steelworkers strike, all that sort of stuff. On top of that, we really had a complete reliance on the Middle East for oil. Now oil is being found in the North Sea, it's being found up in Canada, it's being found so many other places around the world that we're not totally dependent on the Middle East for oil. I think a much better comparison to what we have now, which is a supply-constrained issue. And the supply-constrained issue was because of COVID. We didn't have the workers show up. We couldn't staff the meatpacking plants. We couldn't get our semiconductor chips manufactured and shipped. We had so many more supply-demand. We have so many more supply-demand issues now, not necessarily demand issues. I think what it's very much more comparable to is 1947, coming out of World War II, where we had same kind of thing. The supply couldn't match the demand, and so we had 20% inflation in 1947. But by the end of 1948, we had 1 or 2% inflation again. I think the similar things, the comparison is better for that than in the 1970s. In the 1970s, we had interest rates up at 12%. We were trying to really break the back of inflation. It was on a more permanent basis across all products. We have no increase in services inflation. It's all in goods and raw materials, that sort of thing right now. The inflation rate in services has been constant for the past 2 to 4 years. So there's no big change there. So when we think about this, we can't really compare this to what happened in 1979 and 1980. Paul Volcker raised interest rates to 20%. We were targeting money supply back then. The Fed doesn't target money supply. Its two jobs is to maintain full employment and stable prices. Well, they're no better a predictor of prices 6 to 9 months down the road than any of us are. So what we'll find, I believe, is in 6 to 9 months, our price problem in terms of prices of goods is not going to be the same kind of inflation-based change that we've had right now. When we also think about and we listen to the commentary in the financial media, and then we listen to some people that are saying the stock market's going down 10% this year. Well, everybody's entitled to an opinion. A year ago, Morgan Stanley said the stock market was going down 10%, and it went up 23%. That's a
pretty big miss. We look at where we think earnings growth is going to be for 2022, and right now earnings growth looks very, very good. It's going to grow at about 8%. When we think about the fact that we've had three consecutive years of double-digit, greater than 10% stock market returns for 3 years in a row, what's happened in year 4? Well, in year 4, stock prices appreciate somewhere between 6 and 9%. So I believe by the end of the year, we're probably going to have a stock market that's up somewhere between 6 to 9%. I'm not any better than anybody else in terms of anticipating that, but if I just think about earnings growth and the quality of earnings, and as we come out of Omicron and be able to start opening up the economy even further and further again, I think that our earnings growth of 8% is an easy target.